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 상시훈련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연습을 실전같이, 실전을 연습같이 이런 표현들을 쓰죠. 연습할 때는 실전하는 것처럼 해보고, 실전할 때는 연습하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고, 그러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원불교에는 그 훈련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뭘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인가? 원불교에서는 사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훈련해야 되는 내용이 사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신을 수양을 하고, 사리를 연구를 하고, 작업을 취사를 하고, 이것을 정기기간에는 11과목으로 하고, 상시기간에는 총 12조목으로 훈련을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기훈련법 때는 이 11과목을 3개월 동안 끊임없이 해보고 또 해보고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정신을 수양하는 내용, 그리고 사리를 연구하는 내용들을 몸에 많이 이렇게 갈마 익히죠. 그렇다 그러면 상시기간은 우리가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의 평소의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어떤 것은 우리가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리는 연습,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연습, 이것을 수양력과 연구력의 바탕에서 해보자라는 것이 상시훈련법이죠. 원불교를 만드신 대종사님의 교법을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훈련법의 특징은 병진하시고 쌍전하시고 병행하셨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일이 없을 때나 일이 있을 때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고, 일과 이치, 그러니까 원리와 실질적인 일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법을 제시를 해주셨고, 또 정신과 육신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법을 제시해 주셨단 말이죠. 공부를 잘하면 생활도 잘하고, 생활을 잘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을 제시를 해주셨다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공부를 하려면 출가한 사람에 한정돼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를 잘하기로 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출가한 사람들만 공부를 해야 정신도 맑히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연구도 되고, 또 그것에 바탕해 가지고 사찰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찰을 이렇게 가꾸는 그 도량 연습을 하는 것이 출가한 사람들이나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 도량, 그 사찰 그거 하나에만 매여서 되겠느냐? 이 온 세상이 사실은 모두가 불도량인데, 온 세상이 진리가 그대로 드러난 바인데 그것을 다 붙여놓으시고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행해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불법을 시대화하시고 생활화하시고 대중화하신 것이 대종사님이시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이냐. 불교에서는 도량 하나를 가꾸고 그 도량 하나를 통해서 또 세상을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 그러지만, 대종사님 법은 그 도량도 세상도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사막으로 말씀을 하셨고, 연습해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막으로 말씀하셨고, 그 구체적인 훈련법을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 상시훈련법 중에 12가지 내용 중에 오늘은 2가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이제 민경교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어 설명도 해주고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아버님 법포를 타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때 공연을 하는 준비를 통해서 미리 준비한 내용에 대한 예화도 아주 잘 들어주셨고요. 첫 번째 조항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한다 하셨습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응용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단어적인 의미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몸의 이 눈, 귀, 코, 입, 이것이 어떤 경계를 당해서 말을 하거나 먹거나 보거나 듣거나 무언가 행을 할 때 그것을 응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마음이 쓰여지는 것을 말하면서 응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라. 이것이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왜 취사하는데 주의를 해라. 저희들이 이론상 서문에서 나온 것처럼 진급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취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다면 온전한 생각이라는 것이 뭘까? 온전한 생각. 어떻게 해야 내가 진급이 되고 은혜를 받는 과정으로 온전한 생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택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제 상자를 열어보고 안에 내가 주문한 내용물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죠.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물건이 제대로 도착했구나. 그리고 나서 활용을 하죠. 택배를 받았을 때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때 그때가 온전한 상태죠. 더 이상의 변화도 없는 온전한 상태.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혹여나 어디 흠집이 나 있거나 부품이 빠진 곳이 있거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온전한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뭐라고 또 표현을 하셨냐면 멈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멈춤. 우리는 육군 작용을 통해 수없이 많은 업을 짓고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 귀, 코, 입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업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업을 지으면 선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쁜 업을 지으면 악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업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업이라는 것은 이 육군이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서 그 짓는 그 행동들이죠. 근데 그 마음은 과거의 습관과 착심에 따라서 그 마음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착심을 따라서 육군을 작용하여 업을 짓게 되는데 결과가 자칫 좋은 습관이나 선한 마음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악업을 짓게 되는 것이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육군을 작용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케 하여 강급의 길을 가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실시품 24장에 보면 하루는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십니다. 개인적인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셨던가 봐요. 그렇게 막 사심을 끓이니까 네가 그러려고 정말 이 회상에서 살고 있느냐, 근무를 하고 있느냐, 정신 못 차리느냐 막 이렇게 크게 엄하게 꾸짖으세요. 그렇게 혼이 난 제자가 다시 가갖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하고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시 먹고 이제 다시 대종사님께 이렇게 오니까 대종사님께서 춘풍 화기를 띠시면서 아이고 네가 정말 이렇게 참 잘하는 사람인데 아까는 좀 실수를 했나 보구나 이렇게 마음을 확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왜 가능할까? 대종사님께서도 사심이 가득한 제자의 마음을 온전하게 돌려주시러 청천벽력 같은 혼을 내시다가도 그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춘풍화기로 제자의 마음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정산종사 법어 말씀에도 보면 이런 대종사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듯 정산종사님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은 이럴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선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밉고 선악미추와 자탐이와 나와 너와 어리석음과 깨달음 자탐이오의 상이 없는 자리에서 낮춘 분별이라야 그 분별이 바르며 그 분별로 진리를 증득하고 실천하여야 원만한 도인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원리편서 24장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즉 성과 악과 아름다움과 추함 나와 타인 그리고 미함과 깨달음 이런 자리에 물들지 않고 상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낮춘 분별이라야 온전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입장만을 표준하지 않으면 온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표준, 내가 생각하는 자타의 구분, 내가 생각하는 미혹됨과 깨달음, 그리고 차등 등을 놓아버리면 상을 떼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 상을 떼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자대비하신 우리 스승님들 그리고 역대 성현님들은 생각할 때도 말씀을 하실 때도 항상 자신의 입장을 놓아버립니다. 자신의 입장을 놓아버리시기 때문에
법에도 묶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온전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시응용주의상 2조입니다.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두 번째 조항을 이렇게 받들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렇다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됐나요? 미리 준비를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 삶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예상치 못한 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일만 벌어지면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우리 안암교당 달력을 보면 1년에 뭘 하라고 이렇게 계획을 빼곡하게 다 잡아놔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끔 해놨어요. 그렇게 계획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는 저희들이 미리 준비도 하고 미리 연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것은 상시응용주의상 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용하는데 온전한, 다시 말해서 멈추어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경계가 와도 어떤 순간이 와도 멈추어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청주에서 근무할 때 누군가 이렇게 전화를 해와서, 당시에 제가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고 제 어렸을 때는 막 워커맨 이런 것이 있어갖고 그런 걸 가지고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폰이 좋으면 소리도 좋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아늑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헤드폰을 제가 구하던 차에 헤드폰 좋은 것이 나왔으니까 그걸 좀 싼 값에 팔 거니까 구매를 해라. 이렇게 저한테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조금 허무맹랑한 가격이었는데 그런 가격을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당시에 이제 모시고 있던 왕산 성도종 교구장님께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런 걸 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근데 잠시 생각을 해보시더니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이익을 남기는 것인데 그렇게 싸게 준다라는 것은 분명 물건에 하자가 있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같으면은 당근마켓 물품도 다 올려주고 다 확인도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전화만 받는 거라, 그것도 이렇게 돌멩이 같은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라, 전화상으로는 아무튼 뭐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믿고 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도 이제 제가 정말 필요한 헤드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가서 구매를 해보니까 정말 좋은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이상이 없겠지 생각을 하고 이제 와서 열심히 듣는데 불과 며칠 들으니까 소리가 막 들렸다 안 들렸다, 시끄러워졌다 안 시끄러워졌다,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싸게 사다 보니까 AS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비품이었던 물건이었던가 봐요. 그냥 일반 개인에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무릎을 치면서 어른의 말씀을 안 들은 나의 업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는 공짜나 아무튼 싸게 준다라는 물건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동포은장에 보면 자리이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도 이익이 되지만 상대도 이익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물건을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내 이익만 취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에게 돌아온 물품의 그 모습은 아주 좋지 않은 물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그런 물건을 구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본 만큼 더 좋은 물품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는 구매를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작년에 피해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받은 금액 7,700억이랍니다. 7,700억인데 그 중에 한 60%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대출을 받으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대요. 그럼 그 문자를 보내는 것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당신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안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가 당신한테 다시 갈 건데 이 부분이 뭐 필요한 수수료가 있으니까 이걸 좀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피해를 간 것이 한 60% 정도의 피해를 보게 된다. 근데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렇게 당하는 걸 보면 저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든가, 또 때로는 이제 그런 보이스피싱도 있잖아요. 당신 자녀 목소리 같은데 막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가 있는 뭐 그런 상황도 한다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계획되지 않은 부분들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불쑥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순간적인 그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죠. 헛것이 보이는 거죠. 그야말로 헛것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일상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는 많은 부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늘 일상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그 일에 일심을 두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면 저희들 삶이 유익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수양력과 연구력을 갖추게 하셨고, 수행품 2장에서 보면 공부하는 사람이 동하고 정하는 두 때 멈춰 있는 그 순간과 우리가 이렇게 늘상 활동하는 그 동하고 정하는 두 때에 빠르게 3대력을 구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동과 정하는 사이에 빠르게 수양력을 얻는 방법은 무관사에 부동심을 해라. 내가 관여해야 될 일이 아니면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두지 마라. 지나가다가도 혹 내가 조금 관심이 있는, 나하고는 결국은 전혀 어떤 관여가 되지 않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익숙한 거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죠. 흔히 얘기를 듣다가도 내가 조금 아는 얘기인 것 같으면 나하고 저 사람하고 별 문제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귀가 기울여지면서 참견을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무관사에 부동해라. 그리고 사물에 착심을 갖지 마라. 애착을 갖는다든가 탐착을 갖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자꾸 마음에 이렇게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에 끌려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바쁜 마음이 생기면, 저만 해도 그래요. 이번 주만 이 단상에 서야 되는 일이 한 6번인가 7번인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그런 말들을 준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도 봤다가 저 책도 봤다가 나중에 이제 저녁 무렵이 돼가지고 준비한 것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준비한 양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자꾸 급해지니까 이 일에도 끌렸다가 저 일에도 끌렸다가, 그래서 다시 마음을 부여잡죠. 내가 요 시간대에는 요것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수요 공부방이 있을 때는 요것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좀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원고가 써지는 거예요. 기념제사가 있어서 거기서도 한 말씀을 해야 되고, 천도제가 있어서 한 말씀을 해야 되고, 청년들 법회가 있으니까 또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고, 결혼기도가 있어서 그 결혼에 대한 축하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할까. 그러다가 중간에 또 한 번씩 불쑥불쑥 다른 사람이 이런 질문 던져오면 그 말에 또 끌려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런 일들을 딱 그 순간에 매듭을 져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가할 때는 연불과 자선으로 공부를 해라. 이것이 수양력을 얻는 빠른 방법이고, 연구력을 얻는 빠른 방법은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는 공부를 해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성과들을 내라.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라. 아르마리를 얻는 공부를 해라. 스승과 동지에게 의견을 교환을 해라. 내가 알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스승과 동지에게 의견 교환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혜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라. 또 하나는 연구하는 순서에 따른 의심을 해결을 해라. 연구력을 고요할 때 얻는 방법은 뭐냐? 경전 연습을 해라. 경전 연습을 해라. 제가 경전이라는 것은 교당에 왔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공부할 때는 전설을 공부하지만 벨기오 같이 음악을 공부할 때는 그 순간의 그 음악을 더 깊이 팔 수 있는 그 공부를 해라. 고요할 때는 그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거기서 응용의 힘이 나오고 더 여러 가지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또 시간이 나면 도학과의 경전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라. 음악만 해서 되는가요? 때로는 철학도 필요하죠. 때로는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도 필요하죠. 그래야 음악은 더 풍요로워지죠. 그런 것처럼 도학과의 경전을 참고해서 나의 지견을 더 넓히는데 애를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뭐냐? 정의는 실행을 해라. 정의를 죽기로써 실행을 해라.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을 해라. 불의를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어라.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어라. 그래야 취사력을 얻는다. 그리고 또 하나, 지속적인 정성을 들여라. 그래야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리 연마하는 공부는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복과 해를 장만하는 데 있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미리 연마하면 지혜도 밝아지고 여유도 생깁니다. 미리 연마를 하지 않고 일을 당하면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연마하는 공부는 수양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연마하는 공부는 지혜를 밝아지게도 하지만 수양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시응용주의상 1조는 취사 과목이고 2조는 연구 과목입니다. 그러나 상직관계, 서로 맞닿아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1조는 취사 과목이긴 하지만 온전함을 통해서는 수양을 기르는 것이고 생각을 통해서는 연구하는 것을 기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학의 전 조목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전 조목이 함께 병진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상시응용주의상 1조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공부방을 준비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좀 한번 했어요. 2조를 왜 1조에다 안 놓으시고 미리 연마를 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기훈련 11과목은 우리가 정할 때, 고요할 때 하는 훈련 과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 정신수양 과목, 사리연구 과목, 작업취사 과목으로 순서가 돼 있어요. 근데 상시응용주의상은 이 생활하는 이 일상에서 훈련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순서를 보면 작업취사인 1조, 2, 3, 4조는 사리연구, 5조는 정신수양, 그 다음에 6조는 이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일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시라고 얘기하는 일상은 작업취사가 우선이겠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어떻게 진급을 하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느냐,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상시에서는 그거를 더 훈련을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물을 끓이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됐다고, 뜨거워졌다고 불을 꺼버려요. 그럼 그게 끓는 건가요? 끓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데워진 물이죠. 따뜻해진 물이죠. 끓는 물은 아니죠. 우리가 수양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좋은 취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의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그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없죠. 성가 작업취사 노래를 보면 일심과 아르말이 얻었다 해도 실행이 없고 보면 열매 없는 꽃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교당을 나와서 열심히 수양을 하고 열심히 경전 연습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괴롭다면 그것은 교당을 나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양하고 연구한 공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즐겁고 그 일상이 즐거운 가운데 가끔씩 벌어지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다시 교당에 와서 또 해결을 하고 그 해결하면서 내 삶을 더욱 진급시켜 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교당에서 함께 공부하는 그 보람이 있다는 거죠. 상시응용주의상 1조는 작업취사 공부를 위한 상시훈련 조목이라면 2조는 사리연구를 위한
상시훈련 조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 없을 때 즉 정기훈련 기간은 사막중 정신수양과 사리연구를 중심으로 우선 공부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바른 취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마하는 훈련이라면, 상시훈련은 교법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가운데 취사를 중심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정기훈련에 들어가 다시 연마하고 문답 감정하여 일일시시로 그 일 그 일에 대하여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요공부방을 마치고 이 정기기간을 가졌지, 상시에는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어, 바른 취사를 하라고 했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라 했어,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실행하라 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정말로 하지 말라 했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천을 해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상시기간은 은혜롭고 복된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훈련법의 과목 순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순으로 해서 정신수양과 사리연구를 많이 연습시키고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정기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라 그러면, 상시훈련법은 작업취사가 우선하고 사리연구와 정신수양과 점검의 순으로 되어 있어 1분 1각도 주의심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대종사님께서는 법을 짜놓으셨습니다. 오늘의 이 강연을 함께 준비하면서 이게 성현의 대자대비 10이구나. 상시에서는 정말 취사로서 너희들이 잘 사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정기 기간에는 때로는 타력과 때로는 함께하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상시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셔서 정기와 상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요함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바쁨 속에서 모두가 다 부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교법을 만들어주신 우리 대종사님이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어마어마한 교법을 내주셨구나. 모든 삶이 진급이 되는 삶을 만들어주셨구나. 그런 오늘 감상을 함께 담아보면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간절하게 그 순서마저도 당신이 배열하는 순서마저도 정리를 해주셨을 만큼 자상하게 해주신 이 교법을 잘 받들고 실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오늘의 감상을 함께 전하면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